사람의 몸은 약 500만 개의 털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의 두피는 10만여 개의 머리카락이 감싸고 있으며 700개 이상의 눈썹과 300여 개의 속눈썹은 저마다의 인상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몸에는 털이 많습니다. 이 500만 개의 털은 주인과 삶의 여정을 함께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생성과 죽음을 반복하죠. 사람에게 있어 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평생 지니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왜 그곳에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은 채 당연하게 여기던 털. 그 존재의 이유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신 12주 차의 태아는 10cm 남짓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얼굴의 형태가 드러나고 손가락, 발가락이 형성되며 털이 나기 시작하죠. 태아의 솜털은 임신 8개월쯤 되면 자궁 내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자라나는데 머리카락의 경우 2cm까지 자란 생모를 지닌 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후 모기관은 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는 털을 만드는 피부기관, 즉 모낭의 개수는 엄마 뱃속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지닌 털이 평생 그 자리에서 유년기 때의 형태로 자라는 건 아닙니다. 사춘기라는 성인으로 가는 문턱에서 털은 변신을 시도하는데요. 털의 굵기가 굵어지고 색이 짙어지며 턱, 코 밑, 겨드랑이, 생식기 주위에 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차 성징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털은 꽤 정교하고 섬세하게 인체의 성장과 맞물려 공존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털은 모낭이라는 털주머니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낭의 뿌리를 모구라고 하는데 이 모구의 끝쪽 움푹 파인 부분에 모유두가 있습니다. 혈관이 많이 분포된 곳에 위치한 모유두는 모유두를 감싸고 있는 세포에 양분을 공급하는데요. 산소와 영양분을 받은 세포는 분화하며 케라틴이라는 딱딱한 단백질을 만듭니다. 이 케라틴이 모여 털이 생성되는 것이죠. 털이 모두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눈썹, 수염 등 신체 부위마다 털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는 것 말입니다. 만약 눈썹이 머리카락처럼 길게 자란다면 매일 아침 눈썹을 잘라내야 될 텐데요.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털의 성장 주기 때문이죠. 보통 그 털은 이 모근, 그러니까 뿌리가 있죠. 뿌리에서 머리카락이 자라게 되는데 이 머리카락이 자랐다가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가 되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뿌리에서 자라게 되고, 그래서 보통 생장기를 거쳐서 퇴행기, 휴지기 이렇게 세 사이클을 돌게 돼 있죠. 사람의 일생처럼 털 또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거치는데요. 털이 계속 자라는 성장기와 성장이 서서히 멈추는 퇴행기, 그리고 더 이상 털이 자라지 않은 채 피부에 붙어있는 상태를 휴지기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의 경우 성장기가 약 2년에서 6년으로 다른 털보다 이 기간이 길며 대부분이 성장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위의 털보다 길고 빠르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눈썹의 경우 성장기가 짧고 50%의 털이 6개월에서 1년의 긴 휴지기를 갖기 때문에 자라지도 빠지지도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발의 성장 주기는 동물의 털갈이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동물의 털갈이는 특정 시기에 털이 한꺼번에 빠졌다가 다시 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물의 경우
모든 모낭의 성장 주기가 같은 시기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몸의 털은 각각 다른 성장 주기를 지니며 신체 부위마다 다르고 또 각 시기의 비율 또한 다릅니다. 쉽게 말해 털이 빠지긴 하지만 표시가 잘 안 나는 것이죠. 누구나 머리카락은 다 빠지게 돼 있죠. 그게 계속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뭐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6년 이상 가면서 결국은 빠졌다가 다시 자라고. 그래서 항상 빠질 때는 뿌리는 남겨두고 뿌리는 남아 있어야 또 다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는 남겨두고 빠지고 또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암모나이트는 중생 때에서 많이 발견된 화석이에요. 네. 사람의 털은 진화론적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두 발로 지상을 누비던 인류의 조상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직립보행을 하며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활용하기 시작하며 채집과 수렵 활동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몸을 뒤덮고 있던 털이 점차 사라졌죠. 아니, 사라졌다기보다 털이 짧고 가늘어졌으며 솜털처럼 연한 빛깔을 띠게 된 것입니다. 무성했던 털이 피부색을 드러낼 정도로 바뀌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류의 진화와 털의 변화는 분명 관계가 있을 겁니다. 털이 없어진 게 아니라 긴 털이 솜털로 바뀐 것을 말하고요. 뭐 머리라든지 몇 군데만 빼고는 대부분 다 솜털로 바뀌는 식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 진화의 이유는 예전에 사자 같은 그런 맹수로부터의 공격을 피하면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아침이나 저녁 때 활동하는 그런 그 맹수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기에 활동하기 위해서 더운 낮에 움직일 때에도 그 지치지 않기 위해서 털이 그렇게 바뀐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류가 털을 잡았던 지형은 키 작은 관목으로 이루어진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낮의 햇빛은 더없이 강렬하고 털은 그늘이 없는 열대 초원 지역에는 불리한 조건이었죠. 인간은 동물들이 주로 활동하는 밤을 피해 햇빛이 비치는 낮에 활동해야 했고 몸의 열을 최대한 빨리 배출하기 위해 털이 줄어드는 쪽으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털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퇴화됐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진화의 길 위에 서 있다면 아주 먼 미래 인류의 몸에선 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수로 인해 털의 행방이 달라지게 될까요? 사실 그런 진화라는 것은 필요성 때문에 어떤 쪽이 발달한다기보단 어떤 돌연변이 같은 거에 의해서 바뀐 형질이 그 환경에 더 유리하게 적응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어쨌든 그 결과로 어쩌면 뭐 그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 예전에는 턱수염 같은 게 있는 게 더 야성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게 유리하는 방향으로 미래가 이제 이루어진다면 그런 문화에 따라서 더 털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깔끔한 외모가 더 어필하는 그런 사회로 변한다면 그때는 털이 없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체 각 부위에는 아직까지 퇴화하지 않은 털이 존재합니다. 이들에겐 뭔가 특별한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머리카락을 살펴볼까요? 우리 몸의 가장 높은 곳인 머리는 직사광선에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빛과 열을 반사하며 온도 차이에 매우 취약한 뇌를 보호하죠. 코끝은 신체 부위 중 모공 간격이 가장 좁아 털이 촘촘히 자라는 곳입니다. 때문에 콧구멍에 난 털이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코를 통해 폐로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속눈썹은 땀과 미세 입자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안구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공기의 흐름을 바꿔준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겨드랑이, 하복부, 음부에 나는 털은 마찰이 잦은 부위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줄이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부위의 털은 아포크린샘이라는 땀샘 주위에서 대부분 생성되기 때문에 채취나 페로몬 발산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뭐 겨드랑이 털 같은 경우 뭐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 마찰이 심하니까 그런 거를 좀 피부에 그런 걸 좀 줄여주는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아포크린샘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직 존재가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게 페로몬을 분비한다는 그 설이 유력하거든요. 생물학적인 기능 외에도 털은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선시대 남자의 수염은 지위와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값비싼 보석으로 꾸민 수염빗을 통해 당시 양반들이 수염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신원서판이라 해서 당시엔 외모가 인재를 등용하는 데 살펴야 할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외모란 수염이 좌우하는 인상과 풍채를 의미합니다. 수백 년 전 이 땅에서 사는 이들에게 있어 수염은 멋과 개성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고고한 인격과 양반의 품격을 드러내는 특별한 장치였던 것이죠. 고대 이집트에선 헤어스타일로 신분을 구분했습니다. 노예는 머리카락을 길러 단발형을 유지했고 귀족들은 삭발을 한 후 가발을 착용했습니다. 승려의 경우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 두피를 드러냈죠. 특히 이집트에서 왕의 위엄과 신성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발은 긴 턱수염이었습니다. 여왕도 인공수염을 착용할 정도로 수염은 강력한 왕권을 상징했죠.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혹은 문화에 따라 털이 상징하는 건 다양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건 개인의 이미지와 개성을 드러내는데 모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털을 자르거나 기르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최근엔 자신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털 관리 또한 자기 관리 방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개성 있는 헤어스타일과 수염을 갖기 위해 전문가의 손길에 머리를 맡기는 사람들. 헤어샵과 바버샵은 현대인들의 털 관리를 도맡고 있는 곳이죠.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장소이자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을 알 수 있는 장소.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염을 기르는 젊은 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니아층이 형성될 정도인데요. 해방 후 자취를 감췄던 수염이 개성을 중시하는 20, 30대 남성들의 취향 저격 아이템이 된 것이죠. 그리고 수염 같은 경우에는 남성만의 어떻게 특권이죠. 특권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만의 색깔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남성다움을 좀 더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다듬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만의 이미지가 또 바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헤어스타일과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모발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머리카락입니다. 사람들이 헤어스타일에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유. 그건 아마도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단 몇 초 사이 사람의 매력을 좌우하는 머리카락의 힘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머리카락이 여러 가지 의미를 싣고 삶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건 털의 문화적 기능이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하다는 걸 뜻합니다. 꼭 2, 3일은 조심해 주셔야 되고 하지만 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머리카락이나 수염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 보습 케어 이런 거 잘 털을 뽑거나 깎는 행위를 제모한다라고 하는데요. 제모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깨끗하고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뷰티 트렌드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문화적 측면을 반영하는 털이기에 깨끗하고 매끈한 피부를 선호하는 문화 속에서 제모를 선택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죠. 털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깔끔한 제모를 원하는 이들은 왁싱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왁싱이란 왁스젤을 이용해 신체의 털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원리는 이제 모근을 털을 모근까지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레이저랑은 다르게 그 왁스라는 제형을 발라서 이제 스트립이라든지 손으로라든지 이제 털을 모근까지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털을 제거하면서 왁싱은 각질까지 같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세신하신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리털처럼 두껍고 센 털을 제거하기 위해선 하드 왁스를 사용하는데요. 녹인 왁스를 피부에 바르고 단단히 굳힌 다음 왁스를 바른 반대쪽 방향으로 떼어내는 동작을 통해 털을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소프트 왁싱은 가늘고 작은 털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왁스를 털이 자란 방향으로 바르고 부직포를 같은 방향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후 털이 향한 반대 방향으로 부직포를 떼어내며 털을 제거하는데요. 왁스가 털 사이사이에 들어가 굳으면 털이 왁스에 단단히 고정되는데 이때 왁스를 떼어내면 털이 함께 뽑혀나가는 원리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좀 털이 있는 게 뭔가 비위생적으로 보이고 뭔가 관리를 안 한 듯한 약간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게 있어서 요즘에는 진짜 다 왁싱이 아니더라도 면도 같은 걸로 다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왁싱은 넓은 부위의 털을 짧은 시간 내에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왁스를 떼어낼 때의 통증을 참아내야 하며 모낭의 성장 주기에 따라 몇 주 내로 다시 털이 자라난다는 단점이 있죠. 털의 생명력은 생각보다 질깁니다. 모낭이 완전히 퇴화되지 않는 한 털은 끊임없이 자라나는데요. 영구적으로 털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제모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털의 모양을 갖춘 성장기 털이 있고 휴지기, 태학이라고 하는 세 단계의 털에 결국 성장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완벽한 모낭세포에 연결된 털은 성장기 털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레이저 제모를 하는 색소세포를 파괴하는 레이저 광선이 털을 파고들므로써 모낭세포를 완전히 파괴하는 건 오직 성장기 털만 가능합니다. 성장기 털의 경우 모낭 주위엔 다른 부위보다 더 많은 멜라닌 세포가 존재합니다. 주로 모낭의 하단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멜라닌 색소가 분비되죠.
제모용 레이저는 모낭의 멜라닌 색소만을 추적해 선택적으로 없애는데요. 600에서 1000나노미터 범위의 파장이 색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모낭과 모근을 파괴합니다. 털의 산실인 모낭이 기능을 상실하면 자연히 영구적으로 털이 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구 제모는 한 번의 레이저 시술로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신체 모발의 성장 주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떤 부위의 털이든 성장기에 속한 털만 레이저를 이용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5회 이상 시술을 받아야 영구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 제모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부터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주로 겨드랑이, 여성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부위고요. 그 다음에 인중 제모라고 하죠. 코밑 부위 제모들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는 팔, 다리 부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요즘은 팔다리 제모나 몸에 있는 털 제모를 굉장히 선호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그 미적 가치라고 하는 게 예전에 털이 남성적인 그런 좀 이런 남성적인 면을 강조했다면 요즘은 이렇게 매끈하고 이런 피부를 선호하는 그런 시대적인 추세에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털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속에 깃든 의미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털을 기르고 자르는 건 결국 개인의 선택임이 분명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털 스스로 빠져버리며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탈모로 인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최근 5년 사이 약 10,000명이 증가했습니다. 병원을 찾는다는 건 탈모가 일종의 질병으로 분류된다는 의미죠. 탈모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털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혹은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가 100개가 넘으면 탈모를 의심해야 하죠. 탈모라 함은 정상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생애를 다 누리지 못하고 미리 빠져버리는 걸 우리가 탈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서 빠지는 그런 타입도 있고요. 또 요즘 여성들 보면 다이어트를 많이 하니까 그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또 탈모가 심해질 수 있는 거고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탈모가 되면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탈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성 호르몬 중 하나인 테스토스테론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고환에서 생성되는 남성 호르몬으로 뼈의 밀도를 높이고 근육량을 늘리는 등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호르몬과 탈모 현상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과다 분비되면 모발 성장을 조절하는 5알파 환원 효소와 만나 또 다른 물질로 바뀝니다.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줄여서 DHT라는 물질이 그것인데요. 이 DHT라는 물질이 모낭을 공격해 탈모를 불러일으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변형돼 생긴 DHT는 앞머리와 정수리에 있는 세포를 파괴하며 일명 남성형 탈모를 유발합니다. 이마에서부터 M자 모양으로 탈모가 진행되다가 점점 머리 전체로 퍼지죠. 과도한 남성 호르몬 분비가 탈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대머리와 남성의 정력을 연관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선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반면 여성들에게 대머리가 발견되는 일은 드뭅니다. 여성의 DHT 농도는 남성의 6분의 1에 불과하며 DHT 생성을 감소시키는 아로마타아제라는 효소가 앞머리 모발선 근처에 분포해 있는 덕분이죠. 하지만 여성도 대머리까지는 아니지만 탈모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남성과 달리
헤어라인은 유지되면서 정수리의 모발이 가늘어지는데요. 호르몬 이상,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부족, 업무 스트레스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여성형 탈모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화 역시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노화가 진행되며 모발 세포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때 풍성했던 머리카락이 점점 사라진다면 그만큼 자신감을 잃게 되는데요. 고려시대 최고의 문장가 이규보가 지은 시인데요. 머리카락이 빠진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모습이 먼 옛날에도 탈모는 고민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탈모를 가리고 싶은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빠지는 머리카락만큼 아름다움에 금이 가거나 자신의 권위나 위신이 사라지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가발은 팽해진 머리를 보완해주는 1차적인 수단입니다. 머리카락으로도 만들고 모발과 유사한 합성 섬유를 섞어 진짜 같은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데요. 소재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발과 비슷한 모질과 머리카락의 두께, 색깔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발 산업이 그 역사를 이어온 데는 가발만큼 즉각적이며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도구가 없기 때문이죠. 17세기 중반,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3세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숨기기 위해 가발을 착용했고, 가발 애호가 루이 14세의 스타일은 유럽 귀족 사회에 가발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짜 머리카락이 진짜보다 더 사랑받았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가발은 미용 수단으로의 기능이 확대됐지만 가발 착용은 분명 콤플렉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가발은 임시 방편일 뿐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없어진 머리카락을 본래의 자리에 되돌려 놓으려는 노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탈모에 시달리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염소 오줌을 탈모 부위에 바르며 모발을 연구했으며, 서양 의학의 선구자 히포크라테스는 아편, 고추냉이, 비둘기 배선물 등을 혼합해 탈모 치료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인류는 이에 굴하지 않고 유전학, 성호르몬 등의 분야를 연구하며 탈모 정복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을 억제하는 물질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털의 탈락에 관한 몇 가지 대책을 찾아냈습니다. 탈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일단은 지금 현재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발을 착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약물을 복용해서 이제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이 이제 모발 이식 수유죠. 그러니까 모발 이식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옮겨 심으면 여기가 또 비어야 되니까 이걸 골고루 이렇게 해서 분산시킨다는 개념인 거죠. 모발 이식. 식물을 심듯 모발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심는다는 생각은 말 그대로 상상 속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됐죠. 모발 이식 방법은 머리카락을 모낭째 채취해 이미 탈모가 진행되어 비어있는 곳에 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모판에서 키운 모를 논에 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보통 그 이제 모발을 심을 때는 그 모발 뿌리서부터 이렇게 자라서 피부 겉에까지 나오죠. 근데 그 밑에 쪽에 있는 모낭을 갖다가 심기 때문에 심게 되면 그 부위에서 발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모발처럼 자라는 거예요. 모낭이나 이런 주변이 손상받지 않도록 잘 뽑거나 잘 박리를 해서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잡으시면 돼요. 이식을 위해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부분을 공여부라고 하는데 머리 뒷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의 모낭은 탈모를 유발하는 물질 DHT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뒤통수의 머리숱이 이마 쪽보다 현저히 많은 건 이 때문이죠. 정수리랑 그 헤어라인 이쪽은 그 어떤 호르몬이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머리가 빠지게 되는데 이 축두부나 그 뒤에 있는 그런 그 머리는 일단 그 호르몬의 영향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빠진 부위에 심게 되면 그게 정상 모발처럼 안 빠지면서 자랐다 빠졌다 하는 거죠. 모발을 이식할 때 보통 3,000모 정도를 심는데요. 이 중 얼마나 많은 모발이 살아남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날에는 의학기술과 도구의 발달로 약 90에서 95% 정도의 모발이 살아남는데요.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모낭 분리입니다. 모발 이식 성공을 좌우하는 과정인 만큼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이죠. 앞서 언급했듯 모낭에는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낭 분리 중 이 모낭 세포가 손상되면 자연히 생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손상되지 않은 건강한 모낭은 이식된 부위에 자리를 잡고 품고 있는 모발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식한 모발은 수술 후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모두 빠졌다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7개월 정도 뒤면 어느 정도 모발의 형태를 갖춥니다. 탈모 이전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죠. 추후 경과에 따라 재수술 진행도 가능한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모발 이식의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식은 원래 있던 머리카락을 비어있는 곳에 옮겨 심은 것일 뿐 모발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머리카락 수는 변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은 모낭이 이 생명력이 없이 퇴화하는 이유는 모낭의 줄기세포가 이제 늙어서 없어지고 기능을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렇게 되기 전에 그 모낭에 있는 줄기세포를 다시 활력을 주든가 아니면은 그 외부에서 이 줄기세포를 분화시켜서 이 모낭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연구진이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모낭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이식을 하는 거죠. 모발 이식처럼. 줄기세포를 이용해 탈모를 치료하는 것은 의학계에 놓인 또 다른 도전 과제입니다. 불치병이나 불릴 정도로 정복하기 어려운 탈모 현상과 줄기세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줄기세포를 이용해 모발 증식을 꾀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줄기세포는 어떤 조직으로든 발달할 수 있는 세포로 신체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중 지방에 있는 줄기세포를 지방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는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줄기세포는 모낭에 있는 세포만큼이나 모발 성장에 강력한 작용을 하지 못하는데요. 연구진은 특별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D형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D형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는 혈소판에 존재하는 것으로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데요. 지방줄기세포를 연구하던 연구진은 D형 혈소판 유래 성장 인자가 지방줄기세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D형 혈소판 유래 성장 인자가 처리된 지방줄기세포가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지방줄기세포는 말씀드린 대로 피부에서 그 모낭에 지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모낭의 헤어 사이클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방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이식을 하게 되면 그 치료 효과가 모낭세포 또는 모낭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이식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줄기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특히 발모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기능 강화하는 그 물질 중에 혈소판 성장인자가 가장 효과적인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D형 혈소판 유래 성장 인자가 처리된 지방줄기세포를 쥐에 투입했더니 그렇지 않은 쥐보다 3배가량 빠른 모발 성장 속도를 보였습니다. 휴지기에 있는 모발을 보다 빨리 성장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했기 때문인데요. 지방줄기세포를 활용해 모발이 자라나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연구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근데 이 호르몬과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체 내에서 굉장히 섬세하게 우리 생체 활성을 조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호르몬과 유전자 때문에 형성된 이제 탈모의 경우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가임기에 이 약을 복용할 경우에 태아에 손상을 미칠 수 있고 남성의 같은 경우에는 낮은 확률로 성기능이 저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의료 분야와 그리고 연구 분야에 있어서 모두의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죠. 메마른 땅에 녹음 짙은 숲을 일구는 일처럼 탈모 연구는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수많은 연구자들이 애를 쓰는 분야입니다. 치료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모낭입니다. 모낭이 없으면 털이 자랄 수도 만들어질 수도 없기 때문이죠. 모낭에 있는 모유두 세포는 모세혈관에서 공급받은 영양분을 다른 세포에 전달하고 성장 신호를 보내 모발 성장을 돕는 핵심적인 세포입니다. 탈모 치료를 위해서 꼭 연구해야 하는 세포죠. 부유물 같은 거. 그런데 이 세포는 수집과 증식이 어려워 탈모 치료제 연구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도 분화 가능한 지방줄기세포를 활용한다면 모유두 세포와 유사한 세포를 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유두 세포는 인간 모낭세포에서 분리하기가 어렵고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양으로 분리하기가 힘들 뿐더러 그리고 계대가 조금만 지나 버리면은 그 모낭 형성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이 지방줄기 세포 안에 모낭 형성과 관계 있는 몇 가지 인자들을 주입시켜서 모유두 세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그런 지방줄기 세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모유두 세포와 유사하게 분화시킨 지방줄기 세포를 TFASC라고 부릅니다. 모유두 세포에서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는 3가지 유전자를 삽입해 만들어진 것이죠. 세포 증식이 잘 되는 지방줄기 세포의 성질과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는 모유두 세포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지방줄기 세포가 TFASC로 분화된 모습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방줄기 세포는 비교적 너비가 널찍하고 통통한 데 비해 모유두 세포는 섬유와 같이 가느다랗습니다.
혹시 그냥 이걸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모양이 다르면 서로 다른 세포라 판단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TFASC는 모유두 세포와 유사하게 분화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와 관련된 검사는 모유두 세포와 TFASC의 유사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유두 세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유전자들이 발현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지방 줄기 세포를 모유두 세포와 유사하게 분화시킨 TFASC는 결국 모유두 세포처럼 모발 성장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실제로 쥐에게 TFASC를 주입한 결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낭이 형성된 것입니다. 아직 온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모낭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 탈모와 줄기세포 연구에 큰 수확이 될 것입니다. 사라진 모낭을 되살리는 대머리 치료의 길이 보다 가까워졌음을 뜻하기 때문이죠. 탈모는 마음의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마땅하지 않고 완치에 가까운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상용화를 진행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임상 시험을 통해서 그 안정성과 그리고 치료 효과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탈모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털은 세상의 빛을 보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존재해온 신체 일부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이 털을 없애려 하고 또 누군가는 빠져버린 털을 되살리려 노력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털은 원래의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닥 털 속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 그 끝은 어디일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